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와, 미국 시장은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국내 시장도 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오늘 결국에 오전 시장을 쭉 빼더니 저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망세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이제 재확인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상승하던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하락 전환을 했었어요, 오늘 오전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었잖아요. 특히 이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이 3%대 하회하는 등 이 하락폭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엔화와 이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세폭을 확대하면서 안전자산 이 선호 심리가 부각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여파로 비트코인이 이제 3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을 했죠. 또한 이제 시간외로 상승하던 국제 유가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참 안타까운데, 이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가상자산이 달러를 압도해버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기축통화와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일단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신용이 담보되는 화폐가 즉 돈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대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조건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국제적 신뢰가 두텁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높아지면서 통화 공급량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통화의 국가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이 구비되어야 되겠죠. 대충 요 정도 조건이면 기축통화가 되는데요. 현실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이제 거의 달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화폐로 쳐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터키 화폐도 이제 폭락을 했고요.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루블도 결국에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화폐들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영국의 이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었는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장악하면서 달러로 거의 통일되었죠.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유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뭐 일본의 엔화, 이 캐나다 달러, 뭐 호주 달러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거의 독점이라서 2위부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들이 기축 통화에 대한 반발을 하려고 했었죠. 3월달, 4월달이었나요? 아무튼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런 기축 통화를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미국과 경쟁 국가인 관계가 이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성도 심하고 여러 조건이 다 부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이 뭐 단일화폐 만든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요거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이 눈치를 보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 미국이나 유럽 눈치를 안 보고 전쟁을 해버리니까 러시아랑 손잡아야 되나 뭐 고민하는 게 요게 뻔했던 거고요. 지금은 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사우디가 이 원유 결제 시에 이 위안화 허용 많이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축통화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현지 시간 오늘이죠. 오늘 11시 30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이날 발언으로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단서가 제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2%가량,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3%가량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좀 시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만도라던가 이런 엔캠, 또 나노신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최저점으로 79,000원까지 이렇게 빠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여기까지 제가 어제 한 6만원 초반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런 라인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8만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실어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굴뚝 산업들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장주들이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에서 지금 기술주들이라든가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런 기술주들, 미래 산업에서 이제 성장주들, 이런 성장주들이 꺾이면서 저는 이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이런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1시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19,500원에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이제 다시 양봉으로 전환한 모습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이 보조지표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일목균형표를 토대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기준선을 지금 계속 지지해 주면서 결국엔 다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라인만 49,000원 부근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지지가 된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투자 포인트로 저는 잡는 부분이 이런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수주 확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밑에 내려서 보시면은 이 수주잔고 대폭 개선에 주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력 부문 수주잔고가 21년 2분기부터 이 점진적으로 회복 중에 있고요. 특히 1분기 대폭 회복하면서 기존의 9천억 원대에서 1.4조 원까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전력 인프라와 태양광 부문이 이 기업의 매출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온 기업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도 지금 양봉으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까 49,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49,900원까지 5만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이 연간 실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17년도에는 매출이 꾸준하게 좋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좋아요. 그리고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원대에서
18년도 2천억 원 영업이익이, 그리고 19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아야만 매출과 이익이 이제 장부에 찍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보세요. 21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00억 원대에서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연속성의 호실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그런가, 좀 떨려서 그런가 말문이 계속 막히는데, 올해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주를 이미 다 올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주가는 지금 현재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아까 17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17년, 18년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82,000원까지 이렇게 머물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9,900원, 5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82,000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5만원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을 기록을 했을 때 8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24년 가이던스까지만, 이건 추정치예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어쨌든 24년 수주장부나 이런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냈을 때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 굴뚝산업들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장주가 못 가게 되었을 때는 이런 굴뚝산업이라던가 이 경기 사이클이 돌아온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